나라현 스키가세촌. 소멸한 일본 시골 마을에 남아있던 에도 시대의 낡은 풍습,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비극. 1997년, 지금은 지도에서도 사라진 일본의 작은 시골 마을 스키가세촌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오래된 마을의 낡은 전통과 한 남자의 너무나도 가혹했던 인생이 얽혀 있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비극으로 이어졌고, 사건은 단순한 지역 범죄를 넘어 일본 전역에 큰 충격을 안기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상에서 잊혀진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끝없는 차별과 고립, 그리고 결국 터져버린 한 인간의 절망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범인의 과거와 차별.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남성은 오카자키 마사토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부모로 둔 혼혈이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법적으로 결혼한 사이는 아니었고 사실혼 관계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댐노동자로서 성실히 일하고 있었던 반면 어머니는 자유분방하게 살아왔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시점에서 이 가족은 원래 살던 마을을 떠나 스키가세촌의 카사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새로 이사한 집은 원래 마을 사람들이 창고로 사용하던 오두막이었으며 월세 약 1만엔 정도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래 창고였기 때문에 부엌이나 화장실 같은 시설은 전혀 없었고, 합판으로 만들어진 벽 사이로 바람이 들이쳤으며 쥐들이 사방을 뛰어다니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카자키 가족은 조선인 가정이라는 낙인 때문에 마을에서 공개적인 차별을 당했습니다. 에도 시대의 잔재, 요리키 제도. 이런 차별의 배경에는 스키가세촌의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자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로 외부인의 출입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현대 사회와 맞지 않는 풍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리키 제도 율리주도입니다. 이 제도의 기원은 에도 시대에 도입된 고닌구미 우련조 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닌구미는 마을 사람들을 이웃 단위로 5가구 정도씩 묶어 그룹을 만들고 각 그룹의 대표자를 정하여 서로 감시하게 했던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는 연대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룹 전체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스키가세촌에 남겨져 있던 요리키 제도는 이를 마을 단위로 확대한 것이었고, 요리키라 불리는 대표자가 몇 명 선출되어 마을의 모든 일을 통솔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주민이 이 조직에 들어가려면 2명의 요리키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이 거의 없었던 마을이었고, 외국인의 혈통을 찾은 오카자키 가족은 차별의 대상이 되어 이 추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라하치부천 바fen 마을 공동체로부터 배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마을에서 공유하는 시설이나 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사회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오카자키 마사토의 고통스러운 성장. 이런 냉대는 당시 아직 어린아이였던 오카자키 마사토에게도 향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마을 공민관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오카자키가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마을로부터 소외된 가족을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고 그는 범인으로 의심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방화로 판명되지 않았지만 그 후에도 마사토에 대한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항상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마을 사람들은 오카자키 가족에게 조합비는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오카자키 가족은 마을과 더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 돈을 냈지만 정작 조합 활동에는 단 한 번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마을의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오카자키 마사토와는 어울리지 말라고 가르쳐 그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주변과의 교류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그는 점점 마음이 무너져갔고 중학교 2학년 무렵에는 결국 학교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학교 교사도 마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만 엄격하게 대하며 때로는 폭행도 가했다고 합니다. 이후 교사는 2번 정도 집을 방문했지만 그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고
2년 동안 방 안에만 머물던 그는 중학교 졸업과 함께 이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착하지 못한 삶, 끝없는 떠돌이 생활. 중학교를 졸업한 뒤 오카자키는 가장 먼저 나라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단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고 반년 뒤에는 오사카의 조리 관련 전문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고 중퇴했습니다. 학업보다는 생활비와 인간관계가 더 큰 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는 곧바로 도쿄로 올라가 숙식 제공이 되는 요리사 견습 자리에 취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실히 출근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각을 반복하며 상사에게 자주 꾸중을 들었는데 오카자키에게는 이 경험이 낯설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키가 세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꾸중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는 모두가 그를 철저히 무시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혼난다는 경험이 사실상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혼내는 것과 괴롭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고 단순한 지적조차 자신을 공격하는 행위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그는 상사마저도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인식했고 이내 일을 그만두고 맙니다. 그 기간은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스키가 세촌으로 돌아온 그는 친척이 운영하는 미장업체에서 잠시 일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어 친척의 소개로 들어간 공무점도 금방 퇴직했습니다. 그에게는 꾸준히 직업을 유지하는 능력 자체가 길러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결국 일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스키가 세촌에 되돌아와서는 오히려 집 안에 틀어박혀 무기력하게 살아갔습니다. 희망도 목표도 없이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발발 1997년 5월 4일 1997년 3월 오카자키 마사토는 중고차 한 대를 구입합니다. 그에게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답답한 스키가 세촌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자유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1997년 5월 4일 평소처럼 그는 차를 몰며 마을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창밖으로 익숙한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우라쿠보 미치요. 아직 13살밖에 되지 않은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꽤 떨어진 곳을 걷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길에는 길고 가파른 오르막길이 있었습니다. 오카자키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워줄까 하고 차창 너머로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를 무시하고 그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오카자키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분노와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수없이 당해온 차별과 무시, 외로움이 쌓여있던 그의 마음속에서 그 짧은 무시는 곧바로 나는 여전히 이 마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절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분노와 충동, 절망이 한데 뒤엉킨 채 그는 갑자기 차를 돌려 그녀를 향해 돌진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차로 소녀를 들이받은 뒤 정신이 나간 상태로 그녀를 차량에 태우고 마을을 빠져나갑니다. 도착한 곳은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산속. 그곳에서 그는 끝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녀를 살해합니다. 이것은 계획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오랫동안 쌓여온 절망이 한순간의 충동으로 터져나왔을 때 그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수사와 체포, 범행 직후 오카자키는 산속의 소녀를 방치한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소녀의 어머니는 딸이 돌아오지 않자 불안에 휩싸여 학교에 전화를 걸었고 곧 실종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수색은 즉각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 하천에서 소녀의 신발 한 짝이 발견되었고 도로 위에는 뚜렷한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 가출이 아닌 사고 혹은 범죄 개입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나라현 경찰은 곧 대규모 수색을 전개합니다. 그날 밤 정화센터의 공중화장실에서 찢겨진 체육복과 다운베스트가 발견되면서 그 순간부터 사건은 더 이상 단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중대 범죄 사건으로 무게가 달라진 겁니다. 작은 시골 마을, 외부인의 출입이 거의 없던 스키가세촌. 실종 소식이 퍼지자마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곧바로 범인은 오카자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를 의심해왔기에 이번 사건에서도 가장 먼저 그의 이름을 거론한 것입니다. 이 소문은 곧 언론에까지 번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 카메라를 들이대자 오카자키는 노골적으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그의 분노조차 시청률을 끌어올릴 장면으로 소비했고 인터뷰를 강행했습니다. 동시에 경찰도 그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던 타이어 자국이 오카자키 차량의 타이어와 일치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체포하기에 증거가 부족했고 수사팀은 결정적 단서 확보에 집중하게 됩니다. 결정적 증거와 자백. 사건 발생 2달 뒤인 1997년 7월 초 오카자키가 범행에 사용했던 승용차를 처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팀은 이 차량을 확보해 정밀 감식을 진행했고 곧 운전석 시트에서 피해자 우라쿠보 미츠요의 DNA와 일치하는 혈흔을 발견합니다. 추가 조사에서는 사건 직후 공중화장실에서 발견된 찢긴 다운 베스트에서 머리카락이 채취되었는데 분석 결과 오카자키와 동일한 AB형 혈액형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두 가지 과학적 증거를 근거로 경찰은 마침내 7월 23일 오카자키를 체포합니다. 그러나 체포 이후에도 가장 중요한 단서인 피해자의 행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이 연일 추궁했지만 오카자키는 완강히 묵비권을 고수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체포로부터 9일이 지난 8월 1일 상황은 급변합니다. 오카자키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처음으로 입을 열고 범행을 전면 인정한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언론과 마을 사람들의 강한 의심 속에 고립되어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장기간 묵비로 버티던 심리적 피로가 극에 달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다는 자각과 더불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압박감이 그를 무너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결국 사건 당일의 경과를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이를 토대로 경찰이 산속을 수색한 끝에 결국 숨진 소녀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수사가 종결됩니다. 재판과 충격적인 결말.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오카자키가 겪어온 차별과 고립, 그리고 스키가세촌에 남아있던 요리키 제도와 같은 구습이 그의 삶에 끼친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는 어린 시절부터 마을 전체로부터 배척당하며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기회조차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환경이 범행의 배경이 되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재판부 또한 이러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인정하면서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잔혹한 범행 자체가 가볍게 다뤄질 수는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었습니다. 2000년 6월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오카자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평생 동안 교도소에서 살아야 하는 중형이었고 그에게 남겨진 선택은 상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법정에서의 싸움은 마무리되었고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마지막은 법정 판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 후 2001년 9월 4일 오카자키는 수감 중이던 오이타 형무소에서 자살한 채 발견됩니다. 유서는 남기지 않았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구체적인 동기는 끝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남자의 범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스키가세촌에 남아있던 낡은 풍습과 마을 전체가 보여준 냉정한 배척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오카자키는 태어난 순간부터 너는 우리와 다르다는 낙인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낙인은 끝내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만약 마을이 그와 그의 가족을 그저 한 사람, 한 이웃으로서 받아주었다면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일본 시골 마을의 오래된 전통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비슷한 문제는 지금 우리의 사회 속에도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밀어내고 고립시킬 때 어떤 비극이 생기는지. 스키가세촌의 사건은
그 대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별은 한 사람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결국 사회 전체의 상처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소외되고 있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